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잡화점은 서울에 있고 60대 여성으로 사는 중입니다.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이곳을 알게 되어 요즘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모르게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기막힌 일을 겪으시고도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특히 제 자식 같은 젊은 청년들이 너무 힘든 일을 겪고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연들을 들을 때면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같이 힘을 내고 싶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은 쉽지 않았거든요. 어렵게 산 적은 아니었지만 그 세월과 고통을 지금서야 이야기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제 인생이 쉬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져내지 못했더라면 모르겠지만 제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한쪽 팔이 없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아들에게 변변치 못한 부모가 됐기에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죄 많은 부모였습니다. 가난한 처지에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도 해주지 못한 것이었네요. 남편과 나는 시골 토박이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었고 비슷한 처지인 우리 두 사람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소시민이었어요.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농사지어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그런 남편이 우리 아들이 겨우 5살일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원인도 모르는 심장 마비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혼자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남편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과부 신사가 되어 혼자 아들을 책임지게 된 저는 그때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이를 챙기는 동안 혼자 일을 다녀왔던 남편을 집에서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때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픔에 빠져서 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을 해야 했던 만큼 저도 홀로 자식을 먹이기 위해 슬픔에 잠기기보다 밭을 갈고 심어야 했죠. 둘이 함께 했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해를 한 번도 쳐다볼 겨를이 없이 힘들었지만 그때는 불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농사 한 해에 망하면 그 다음 해는 굶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식을 잘 챙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했지만 제가 먹고 살기에만 정신을 쏟아부은 것인지 겨우 5살이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애를 혼자 집에 남겨놓고 새벽 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와야겠다며 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남편 대신 농기계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위험한 농기계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구하느라 손이 농기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병원에 옮겨져 한 팔을 절단해야 했고 그러나 다행히도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팔 한쪽 자라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내 아들이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꼴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팔까지 잃은 지경이 됐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 이제는 농사도 못 짓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번 그런 일을 겪은 후로 저도 아이를 계속 시골에서 키우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 아이를 챙겨야 하는데 내가 한눈 팔 때 아이가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아들을 때리고 상경하기로 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도시로 나가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의수를 달기 위해서라도 큰 도시로 나가야 했기에 저는 무작정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서울 외곽 제일 싼 동네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번듯한 집도 구하고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줄 알았더니
겨우 방 하나, 부엌 하나, 단칸방 신세였죠. 그래도 지낼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로 먹고 살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든 술.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사장님들 모두 제 꼴을 보고 일을 써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계속된 외면에 지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먹여 살려야 할 아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생각하며 어렵게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일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결코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마저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에는 이런 기회조차 주어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애로를 돌아보는 일도 하루 종일 앉지 못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도 제 나머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아들을 돌보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 보니 매일 출퇴근이 정말 할 싫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만점 시험지를 가져왔다.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나뿐이야. 아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00점을 맞출 수 있었을까? 학교 공부 어렵지 않았어. 사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이며 산수며 선행학습도 다 했다는 것에 비해 유치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혼자 뒤처지면 어쩌나 걱정했더니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제치고 반에서 유일하게 만점 시험지를 받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이 자신의 비밀을 살짝 얘기하는 거였죠. 제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는 사이에 노는 대신 혼자 공부를 한다고 말이에요. 사실 나는 매일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만 보고 다시 공부해.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친구들이 학습지를 하고 학원도 다니는데 나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엄마에게 효도할 거야. 그러면 엄마 혼자 고생을 안 해도 될 테니까 엄마도 행복해질 거야.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기특하고 고맙지만 이상하게 저는 슬프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해준 게 없으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제 팔이 다치면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 아들이요. 빨리 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밝고 건강하기만 바랐어요. 물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유해지면 좋겠지만 해준 것도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바라기 어렵죠. 그런데도 아이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혼자 교육방송을 보며 공부했어요. 우리는 학원에 보내줄 여력이 없었지만 아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죠. 그렇게 아들은 언젠가 의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좋은 의사가 되어서 엄마의 팔을 치료해주겠다고 말해요. 어머니께 한 번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짜 팔로 자리를 대신하겠다 약속해요.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고생하지 마세요. 결국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의대에는 가정에 돈이 있어야 간다는데도 우리 아들이 한 번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의대에 진학했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있었다면 한 팔이라도 내 아들을 업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가난하고 외롭게 비웃었던 사람들도 우리 아들이 의대에 진학한 것을 보고는 더는 나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잘 가르쳐서 아들을 의학대에 보낸 대단한 어머니가 되어 계셨네요. 아들의 의대 합격이 그렇게나 대단한 일인 줄은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해준 것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괜히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았죠. 그 후로도 아들은 힘든 의대 공부를 견뎌내고 인턴과 레지던트로 지내며 곧 전문의 시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아들이 힘든 공부를 하며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면서 차도 사주고 개원을 도와주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도울 수 없다고 말을 했답니다. 의사가 됐지만 여전히 혼자 고생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런 아들이 결혼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따위 뒷 볼 생각 없이 아들이 집안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말을 듣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의사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같은 직업이나 부유한 가문의 며느리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는 그런 욕심이나 생각이 없었고 그냥 서로 어려운 일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동료를 만나서 행운을 누렸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매일 병원에서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는 아들을 보며 쉴 틈이 없이 애써가며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돈을 잘 벌어내는 의사의 화려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고생을 잘 이해하고 걱정하는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다니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된 저는 두 사람이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애초에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도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아가씨가 착하고 차분해 보이는 모습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쪽 팔이 없는 것을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도 굳게 하지 않고 제 손을 잡는 아이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동안 혼자 준표 씨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딸처럼 잘 부탁드리기로 했으니 걱정 말아요. 정말 친딸처럼 잘 돌볼 테니까요. 진짜 다른 사람이라도 되기는 어려운 일이 된다 해도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도 이런 아가씨가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만난 며느리는 제가 상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정된 며느리를 만나고 얼마 후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들이 일하는 병원을 찾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급히 응급수술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어서 병원에 물건만 맡겨두고 돌아가야 했어요. 그 순간 예정된 며느리도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이라도 보러 가고 싶었지만요.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한다 생각하여 금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에 우연히 예비 며느리가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그 아이를 딱 마주쳤을 때 반가움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까 밥은 먹었니 못 보고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우연이라도 만나 너무 반가웠거든요.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서 밥이나 안 먹었으면 사줄까 싶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건 냉담한 외면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제게 보이지 않은 것처럼 제게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분명히 제와 눈이 마주치고 있었는데요. 당황한 채 느낌대로 그 아이가 나를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럴지 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급하게 나와서 예쁜 드러냄새도 아니었고 그 애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한쪽 팔에 의수를 한 시어머니를 소개하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며느리들 아이가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했지만 그 애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 애도 내가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하겠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내가 괜한 주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끼리 싸우도록 꼭 알릴 필요도 없고 예비 며느리가 그냥 실수였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고 걱정과 긴장으로 잠이 한숨도 못 잤던 전날 밤에는 아들이 걱정할까 봐 초조한 기색을 숨기며 상견례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귀중한 순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당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잘난 청년이지만 그런 아들 곁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부모였습니다. 제가 살았으면 덜 걱정했을지 모르지만 여름에도 긴 소매옷을 입고 잘리고 난 팔을 가리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이야,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요. 오랜만에 화장했더니 너무 예쁜데 평소에도 이렇게 조금 하고 다니시던데. 아휴, 예쁘기는 뭐가 예쁘다 늙어서 이것저것 발라야 겨우 파줄 수 있지. 혜윤이 보면 어머님도 참고 오실 것 같던데 내가 너무 기가 죽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내가 우리 아들 면을 세워주지 못해서 어떡하지? 엄마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데 뭘, 지금도 충분히 예뻐. 얼큰하잖아. 그 집에서 엄마 사정하시는 거 맞지? 괜히 내 팔 보고 놀라실까봐 걱정돼. 그럼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엄마가 무슨 꼴이던 늘 멋있고 예쁘다고 해주는 제 아들이니 그 말에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큰 걱정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야 애들 결혼한다고 해도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결혼 후에도 또 바라는 게 없으니 그쪽 집안에서도 저희 아들 하나 보고 결혼시키시는 거겠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수십 년 자식을 키우면서 늘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제 모습은 어쩔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할 텐데 저는 늘 남들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든든한 우리 아들 덕분에 한시름 놓으며 상견례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청심환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떨지 않고 당당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청심환을 꼭꼭 씹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사돈내외를 마주하게 된 저는 금세 다시 주눅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부족함 없이 가장 노력하셨던 바깥사돈과 그런 남편 덕분에 고생 한 번 없이 집에서 살림하셨다는 안사돈은 한눈에 보기에도 제와 처지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다들 고생을 모르고 살았을 듯한 모습에 평소와는 달리 꾸며서 억지로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색한 제 차림과 달리 그쪽 사돈내외는 비싸 보이는 차림이 일상인 것처럼 잘 어울려 보였어요. 명품 같은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저도 알만한 가방까지 챙겨 드시는 걸 보니 대충 그 집 사정을 알만하더군요. 공무원의 월급이 박봉이라고 해도 다들 그 정도 여유는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에 비해 저는 제 돈 주고는 장바구니 하나 사기 아까워해서 그런 자리에 들고 갈 만한 가방이라고는 아들이 오래전 선물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낀다고 몇 번 들지도 않고 장롱에 넣어뒀던 것이었죠. 그 가방이 오래돼서 특이해 보여서 그런지 자리에 앉자마자 안 싸더니 제 가방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머, 근데 사돈께서 뛰신 가방은 어디 있나요? 거예요. 이 브랜드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머니는 의사들이시니 뭘 들고 다니나 궁금해서요. 아, 이거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첫 과외비를 받고 백화점에서 사다 준 것이거든요. 제가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사다 준 거라서 명품은 아니어도 제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사실 제가 드릴 만한 가방이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자식 선물이 최고예요. 저는 안 사더니 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그게 비꼬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선물한 그 가방이 몇 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자식 가진 부모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을 향한 말에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표 씨는 그동안 어머님께 명품 하나도 안 사드리고 뭐 했어, 어머니? 괜히 민망하시겠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명품백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 혜연이, 내가 사돈께 하나 해드려. 아유, 사돈은 이런 며느리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저요. 명품 같은 것이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명품을 귀하게 들고 다닐 손도 없어서 그런 것 한번 욕심내본 적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남들에게는 이 정도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것이 우스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웃음거리가 된 것보다는 의사의 아들이 나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게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어쩌다 어미한테 인색한 사람이 됐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인들한테 빌려서라도 아들 체면을 살려줄 것을 그랬구나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식사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예비 며느리가 예약한 그 식당이 퓨전 한식인지 뭔지 먹기가 불편해서 좀 곤란스러웠어요. 한식당이라고 하기에 젓가락질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안심했는데 거기는 코스별로 나오는 요리들 사이에서 양식당처럼 나이프를 사용하게 만들었거든요. 양식기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니까 저한테는 불편한데 외부에서는 그냥 먹지 않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양식기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나선 내게 접시를 가져다 주어 일일이 잘라주었어요. 그것이 아들에겐 감사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민망했죠. 엄마, 이제 젓가 썰어주겠어요. 이미 썰어 놓아서 포크로 드세요. 젓가 잘라드리면 돼요. 고마워, 준표야.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하느라 바쁜데 저는 아들한테 도움을 받고 아들은 저의 식사를 챙겨주느라 자기 입을 바쁘게 채우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칼질을 못하시는 사돈이라니 세상에. 사돈이 한쪽 손이 불편하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혜윤이가 식당을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얘가 시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맘만 있고 고르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돈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원래는 저도 한 손으로 잘 먹지만 오늘은 사돈과 며느리 앞에서라 그래서 요리가 어설프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색가가가 식당을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